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올해로 8회차를 맞은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시험 합격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합격자 정원을 둘러싼 변호사 단체와 로스쿨 학생들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수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치러진 8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는 3,300여 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합격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합격자 정원을 로스쿨 정원의 75% 수준인 1,500명 선으로 정해놓고 있어 올해 합격률은 또 50%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시 합격률은 2012년 처음 치러진 1회 시험의 90%에 육박한 이래 해마다 하락해 지난해 처음으로 응시자 절반 이상이 탈락했습니다. 올해 합격률은 지난해 49.3%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역대 최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변시 합격자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법무부는 26일 8회 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자 규모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합격자 정원 증원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팽팽한 상황. 로스쿨 학생들은 변시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른바 변시 낭인을 양산하고 있다며 합격자 수를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사 단체는 법조인 수가 이미 너무 많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집회를 열고 법무사와 세무사 등 유사 직역이 많다며 법조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집회를 열고 기존 변호사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며 변시가 종래 취지대로 자격시험화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정부가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가라앉은 경기를 떠받치는 데 쓰이는 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추경 내용 먼저 이승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6조 7천억 원 규모로 확정된 추경안 중 2조 2천억 원은 미세먼지 저감 등 이른바 국민 안전을 위해 쓰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25만 대 추가해 40만 대로 늘리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에도 본 예산의 6배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복지시설과 학교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취약계층과 5개 근로자에게는 마스크를 지원합니다. 산불 예방 인력을 확충하고 강풍과 야간에도 운행 가능한 헬기를 도입하는 등 재난 대응 시스템 강화에도 940억 원을 투입합니다. 국민 안전 분야의 2배가 넘는 4조 5천억 원은 둔화하는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쓰입니다. 넉 달째 내리막인 수출을 돕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에 2,600억여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할 펀드 출자금도 대폭 늘립니다. 청년 고용 장려금과 실업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도 1조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합니다. 하반기 경기 회복 모멘텀을 만들고 금년 GDP 성장률을 떠받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른 정책 수단도 모두 동원해 올해 정부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 하단인 2.6%는 달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제 공은 추경안을 심의할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를 살리는 데 무게를 뒀다고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윤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 건 국내외 경기 흐름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계 경기 둔화세가 예상보다 크다는 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월 3.5%에서 지난달 3.3%로 낮췄습니다. 나라한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 효자 반도체마저 꺾이면서 작년 동기 대비 수출이 넉 달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내렸습니다. 성장률 목표치 2.6%를 제시할 때보다도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좀 더 생각보다 가파르고 6조 7천억에 대해서 0.1%포인트 정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17년에도 추경 예산은 11조 원이었지만 채무 상환용 5조 원을 뺀 순수 사업부는 6조 원 수준. 이번 추경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 후에도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애초 예산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 정도 규모면은 우리 탄성출을 고려를 해볼 때 플러스 0.1% 정도의 효과는 가능한데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 상황이 급속하게 안 좋아지고 있어서 1조 이상은 해야죠.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 정부가 목표 성장률 2.6%에서 2.7%를 달성하려면 9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족하나마 이번 추경의 효과는 국회 조기 통과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선입니다. 월 급여 200만 원을 넘는 근로자의 비율이 60%를 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임금 근로자 가운데 월 임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인 비율이 29.7%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월 400만 원 이상인 비율이 16.8%로 나타나는 등 전체적으로 200만 원 이상인 비율이 재작년보다 4.4%포인트 상승한 26.7%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용직 근로자 수 증가가 지속한 반면 임시, 일용직 근로자는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향후 5년간 여성 임원을 얼마나 임명할지 목표를 세워 정부에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여성 고위직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관리해 이른바 유리천장을 깨겠다는 의미로 연차 보고서에는 임원 구성 양성평등 현황과 전년도 이행 실적, 5년간 임원 임명 계획 등을 담아야 합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아시아나항공에 채권단이 회사 측 요청액의 3배가 넘는 1조 6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합니다. 하루빨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올해 안에 매각을 마친다는 계획 때문인데요.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보로 한화그룹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에 투입하는 금액은 모두 1조 6천억 원입니다. 영구채 매입 방식으로 5천억 원을 지원하고 급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의 신용 한도 역시 1조 1천억 원 규모로 책정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아시아나항공의 영업 상황이 양호하고 대주주가 신뢰할 만한 자구안을 제출한 점을 고려해 채권단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시장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해 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 요인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지원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채권단은 조만간 아시아나항공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고 공개 매각 절차에 착수합니다. 채권단은 올해 안에 새 주인을 맡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에어부산과 에어서울까지 통매각된다는 점에서 시장에 관심이 큽니다. 아직까지 인수 의사를 밝힌 곳은 없지만 현재까지 한화그룹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이 주력 사업인데다 항공기 엔진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한화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항공 정비 등에서도 시너지가 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공을 들여온 롯데카드 인수에 불참하면서 1조 원대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인수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꼽힙니다. 채권단은 실사 등을 거친 뒤 오는 6월쯤 입찰 공고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선입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에 대한 예외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국제 원유 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국내 기름값 상승세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배삼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란에서 수입하는 원유는 전체 수입량의 8.6%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미국, 이라크에 이어 5번째로 많습니다. 그간 미국 등으로 수입을 다변화해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국내 정유 석유화학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 초경질유 수입 물량의 절반을 이란산에 의존하는 석유화학업계의 수익성 약화가 예상됩니다. 질 좋고 가격이 싼 이란산 초경질유 수입이 줄고 시장 상황이 공급자 위주로 바뀌면 수입 가격이 오르고 관련 제품 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산 원유 생산량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중 3위로 미국은 다른 오펙 회원국들의 원유 생산을 늘려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장기적인 파장까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장 미국의 이란산 원유 유통 차단 조치 영향으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가격이 3%가량 오르며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들썩이면 국내 기름값도 더 빠르게 뛸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4월 셋째 주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423.1원으로 9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번 미국 조치가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장기화하면 우리 경제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10% 상승하면 석유 제품 제조 원가는 7.5% 증가하고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로 오르면 국내 총생산은 0.96%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국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국을 상대로 이란산 수입 예외 인정 연장을 위한 설득에 나설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고기 먹을 때 곁들여 먹는 명이나물. 원래 이름은 산마늘인데 울릉도 명물이죠. 그런데 명이는 신선 보관이 어려워 육지서는 절임이나 건조 상태로만 맛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새 유통기술이 개발돼 이제 육지에서도 신선 채소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상추나 깻잎처럼 고기를 싸먹는 데 인기인 울릉도 산마늘. 일명 명이나물입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선 이 나물을 그간 절임 상태로만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 산지가 울릉도인데 무엇보다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이 단 사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역에 상관없이 신선한 상태로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포장 비닐 덕에 유통기한이 3주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필름에는 기능성 물질이 포함돼 있어서 유해가스를 흡수하면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공기구멍을 갖고 있어서 산채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한 공기 조성을 1, 2도 정도의 온도로 냉장 보관한 산마늘에 특수 기술로 산소 투과율을 최소화한 이 포장 비닐을 씌우면 신선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나물은 15일 전에 동일하게 수확된 나물입니다. 그런데 색이 한눈에 봐도 확연히 다릅니다. 소비자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절인 것만 보다가 이렇게 산지에서 내려가고 마트에서 판다는 게 진짜 보기도 싱싱하고 고기에 센 거에 싸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새 유통기술로 울릉도 산마늘 수익은 400억 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2017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4%가 넘으며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했는데요. 이렇게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데이터 뉴스에서 살펴봅니다. 네, 고령 사회뿐만 아니라 고령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 역시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의 역피라미드 현상이 가중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빠르게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고령화 사회 경제 성장 전망과 대응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세계 주요 국가에 비해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근거로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들고 있습니다. 이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는 최근 생산 가능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율을 따지는 고령 인구 부양비가 20%까지 상승했고 2050년엔 7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고령 인구 부양비 증가율은 OECD의 평균인 50%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수치를 보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월등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시기를 지금부터 2050년까지 향후 30여 년간이라고 봤는데요. 2050년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은 약 5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때 평균적인 고용률을 선진국과 동일하게 70%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이 안에서도 취업자 비중은 36%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 36%가 38%의 고령 인구는 물론 유년 인구와 나머지 취업하지 않은 생산 가능 인구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가 되죠. 네, 고령화 문제를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는 단순히 의료와 노후, 복지에 대한 문제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을 살펴보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소수의 인구가 나머지 다수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 문제는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편인데요. 앞으로도 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경제 성장률은 2021년에서 2030년엔 2%로, 2031년에서 2040년엔 1.3%로, 2041년에서 2050년엔 1%로 점점 더 하락하게 됩니다. 더욱이 65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낮아지는 선진국의 고용 구조까지 대입하면 2041년에서 2050년의 경제 성장률은 0.6에서 0.8%까지도 추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앞으로 30년 후엔 경제 성장률이 1%도 채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이러한 출산 장려 정책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서는 출산 장려 정책이 결코 조속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장려하고 있는 출산 정책으로 아이들이 태어난다고 해도 충분한 인적 자본을 갖춘, 그러니까 핵심 근로계층까지 성장하기 위해선 약 30년이 걸리는데 지금의 급박한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결코 신속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속도의 딜레마가 문제군요. 그렇다면 이보다 더 적절한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고령 인구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가를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보고 있는데요. 65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면 생산 가능 인구 연령대 경제활동 참가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경제 성장률을 기존 예상보다 0.3에서 0.4%포인트는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이를 위해 정년제를 폐지하거나 근로능력과 의사에 따라 은퇴 여부를 결정하는 유연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정년제도는 추가적인 근로 여력이 있는 고학력, 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배제하는 건 비효율적인 인력 활용 방식이라는 낡은 제도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령화 문제가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출산 장려와 같은 장기적인 정책보단 보다 계획적이고 유연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네, 불과 30년 후면 40%도 되지 않는 인구가 전 연령층을 책임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이 가능한 인구의 부담은 더욱 가중이 될 것이고 경제는 더욱 위축이 되겠죠. 정년제 폐지, 결코 익숙한 개념은 아니지만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생각하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로 보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